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중급 회계 강의. 자, 4장 재무제표. 자,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3절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잠시 복습합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총 5가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2절 재무상태표를 특별히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는 IFRS는 원칙 중심이다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긴 작성하는데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자본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획, 또 이익잉여금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정확하게 뭐 규정이 돼 있었는데 IFRS는 이제 조금 그런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정확한 순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가운데 회계처리 담당자가 잘 판단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어서 오늘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IFRS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괄손익계산서 3절이네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제 막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이는 당해 회계기간의 재무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회계기간을 의미하며 1년, 반년 또는 분기별 또는 한 달 등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의 기간을 임의의 체계적인 단위로 나누어서 그 기간 동안의 영업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성과, 예전에는 경영성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IFRS가 재무성과라는 용어를 또 이렇게 쓰네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단위로 보통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거를 이제 6개월 단위로 또는 3개월 분기별로 또 아니면 이제 기업 내에서 한 달 단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손익계산서의 기능, 손익계산서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자, 첫 번째가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순자산의 원인의 변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였죠?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정태적 보고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어떤 이제 그거 자산부채 전환번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스낵 사진의 비율을 했었는데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이제 동태적 보고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동영상에 우리가 어떤 흐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회계보고서가 되겠다 하고, 자,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또 당기순이익을 표시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당기순이익이고, 또 특별히 지금은 IFRS가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다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당기순이익을 넘어서서 포괄손익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작성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유용성과 한계점이 있네요. 자, 먼저 유용성의 경우에서는 손익계산서는 첫 번째가 이제 현재 또는 잠재적인 또는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라든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소득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이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협상의 어떤 자료로서 등 다양하게 손익계산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경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회계 이익이냐 하고 이제 특히 이익이 경제학적인 이익하고 회계 이익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실한 이익이냐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실한 이익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회계상에서 나타내는 주로 화폐적인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제 심리적인 이익, 특히 이제 우리가 막 기회의 어떤 비용 이런 것까지 고려한 이제 이익을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익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회계 이익이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이익의 질에서 또 회계처리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수익 비용 또는 당기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익의 지속성, 또 이익과 현금 흐름의 상관관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이익이 좋은 형태로 나타나면은 현금 흐름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익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검토하는 의미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한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이제 작성을 한다 하면은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IFRS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 그래서 단일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요 하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는데 먼저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까지 포함을 시키고요. 당기순이익에 이어서 바로 포괄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표 하나로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총 포괄순이익을 작성한 거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두 개로 나눈 거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까지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걸 하나 작성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기타 포괄 당기순이익에 이어서 기타 포괄 손익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마지막 총 포괄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IFRS에서는 두 가지 다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특히 이제 최소한의 작성해야 될 어떤 그런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선택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성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요. 예, 당기 순익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당기 순익으로 인식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해서 당기 순익에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익 이외 항목에 이제 표시하는 것이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타 포괄손익은 이렇게 미실현 평가손익을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그런 항목이다 해서 크게 두 가지 재분류 가능한 거, 재분류 불가능한 거 나눠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분류 가능한 것은 FVOCI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손익, 그 다음에 현금흐름, 위험이피 손익 이런 것들은 재분류가 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분류가 불가능한 것은 재평가 잉여금 항목에서 사용 또는 제거 시에 이익여금으로 대체한다. 퇴직급여 재측정 요소로 발생 시에 즉시 이익여금으로 대체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포괄손익은 결국 뭐야? 재분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오른쪽에 보면은요. 재분류의 가능의 의미는 이제 미실현 손익이 실현 또는 되었을 때 또는 처분되었을 때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실현된 부분을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막 이걸 이제 재분류 가능 항목이다. 그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IFRS의 특징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뭐였죠? 원칙 중심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 연결재무제 비중심 세 번째가 공정가치의 확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시의 강화 그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공정가치 확대 그래서 상당 부분 금융자산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데 이거를 공정가치를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공정가치를 적용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취득한 가격보다 지금 현재 결산 시에 가격과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이가 올라가면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금액 차이가 떨어지면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그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우리가 보통 단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서 표시하는데 근데 이것이 만약에 FVOCI 이런 게 해당하는 경우는 단기 손익에 여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여기다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반영을 한다고요. 그리고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기타 포괄 손익에 무슨 평가익 FVOCI 평가익 평가손실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가 이 갖고 있던 금융자산을 나중에 이제 처분했을 때 그럼 처분이 곧 실현이 되는 건데 그때 그러면 이제 기타 포괄손익 평가이익에 해당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단기 손익에 반영할 거냐 하는데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기타 포괄손익 등에서 차감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재분류 가능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인 예제문제를 뒤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알기가 아마 쉬워질 겁니다. 자 한번 예제문제가 마침 나오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타 포괄손익의 회계처리. 자, 진주주는 2000X1년 1월 1일에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뭐야? 평가손익이 발생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항목. 그런 의미에서 FVOCI로 분류한다 합니다. 그랬을 때 사채는 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만원에. 그리고 X1년 12월 31일 현재 동사채가 공정가치가 11,000원, 만원짜리가 11,000원으로 1,000원 올라갔네요. 그리고 X2년 12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는 11,500원, 만원에서 11,000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1,500원으로 500원 또 증가했습니다. 자, 2000X3년 1월 1일에 사채 전체를 12,000원에 매도하였다, 매각하였다. 금융자산의 취득, 또 X1년, X2년의 평가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금융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개를 차변에 FVOCI 금융자산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 해서 이제 금융자산을 취득했으면 차변에 금융자산, 대변에 현금에 해야 될 텐데, 특별히 분류의 목적을 이렇게 장기간 어떤 그런 보유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우리가 그 평가손익을 이제 기타 손익에 반영한다 해서 그런 의미로 FVOCI 이게 자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 인식을 해서 X1년 1월 1일 날 구입을 했는데 그 해 12월 30일 결산일을 맞았어요. 결산일을 맞았는데 IFRS가 그러면 그 금융자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가거나 내려갔으면 공정가치를 평가하라니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개하기로 이렇게 분개했어요. 차변에 FVOCI 자산 얼마 1,000원, 대변에 금융자산 평가익 1,000원에서 금액이 만원에서 취득은 만원에 했는데 얼마로? 11,000원으로 1,000원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1,000원 올라갔으니까 그런 때는 금융계산 평가이익에서 대변에는 평가이익으로 표시를 해주고 차변에는 FVOCI에서 자산의 증가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X2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FVOCI 금융 자산 500원, 대변의 금융계산 평가이익 500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11,000원이 11,500원으로 500원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금융계산 OCI 금융계산 평가익 500원 여기는 FVOCI 금융계산 500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그 다음에 처분을 했네요. 처분을 했는데 얼마에 12,0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변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12,000원 받았어. 그럼 차변에 현금 12,000원 표시할 거고 대변에는 금융자산 요거 FVOCI 금융자산을 취득했던 건 이제 매각했어. 그러니까 대변에 없애줘야 되죠. 원래 가면 만원이고 그 다음에 1,000원 가격 올라가고 500원 올라가고 총 얼마? 11,500원의 자산 가치가 없어지네요. 자산이 대변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변에 FV 금융자산 평가,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1,500원이 있는데 요거 뭐야? 요게 결국은 아까 금융자산 이제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때 그 금액이 평가액으로 해서 1,000원, 500원 이것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변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차감시켜주고 그러면은 해주고 나서 그 차액만큼이 여기는 얼마? 차변합계, 대변합계 내면 얼마 차이? 2,000원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금융자산 처분이 이렇게 해서 표시하자 이거예요. PL이라는 것은 단기손익, 프로피트 로스, 단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금융자산을 그냥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요. 실제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매각해서 처분하고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길 때는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재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대변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항목에 있던 것을 차변으로 가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이렇게 해서 금융자산 처분 당기손익에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재분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분류를 안 한다 그러면 평가이익을 차변에 가져오면 여기가 요 이익이 아니고 이익여금 해갖고서 바로 여기가 이익여금 처분 항목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의 분류 방법에서 자,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선택을 도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은 가능하다. 그래서 하고. 야, 그러면 성격별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뭐냐? 그랬더니 당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 해서 종업원 급여, 원재료비, 제품 재고의 변동, 감가상각비, 금융원가 등을 다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표시를 한대요. 제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적용이 간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능별 비용법은 이제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하는데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로 기능별로 분류하자. 최소한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자. 그래서 성격 분류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자.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개입과 판단한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한번 고려해서 구분해서 표시하지. 특히 이제 매출원가는 꼭 구분해서 표시하면 좋겠다 해서 매출원가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거죠. 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비용과 이제 원가를 구분하지 않으며 원가라는 표현이 더 뭐 자주 사용함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일단은 직접 한번 봤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본다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성격별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기능별 손익계산서. 자, 성격별은 보세요. 자, 먼저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야 하는데 수익이 있고요. 거기서 이런 이제 수익이고 요거 제품의 제공품 변동 요 부분들이 비용이 되겠네요. 그럼 비용을 해서 마이너스 시키게 되면은 영업손익, 영업이익이 계산되고 거기다가 지분법이 기타 수익 더해지고 기타 비용 빼지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계산된다.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계산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능별 분류를 보세요. 기능별 손익계산서에는 자, 먼저 수익에서 뭐를 뺐어? 비용을 뺐는데 이 매출원가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표시한다는 거.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매출총이익이라는 걸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마이너스 시켜서 영업이익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에다가 지분법 이익은 더해주고 기타 수익 더해주고 기타 비용 빼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계산된다. 아랫부분은 똑같네요. 그 위에 다른 부분이 주로 기능별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매출총이익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 매출원가를 별도로 구분해서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서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줍시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통 작성할 때는 이제 IFRS는 양쪽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실무에서는 주로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자, 예를 봅니다. 한남체인은 회계담당자는 회계장부로부터 엑셀 12월 30일 만료되는 1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랬다네요. 그래서 요런 이제 수익과 비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능별 또는 성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면 좋죠. 자, 일단은 한번 우리가 해답을 보면서요. 자,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거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되네요. 자, 먼저 매출액. 자, 매출액이 98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이 순매출액이라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총 매출액이 순매출액 여기 있네요. 98만 원. 그래서 여기 있고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주면 돼요. 매출원가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기능별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니까 44만 6천 원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수익 98만에서 44만 6천 원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53만 4천 원 계산되고 여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 등등 마이너스 시켜요. 그래서 보니까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급여, 기타 판관비 이걸 다 마이너스 시켰네요. 그럼 영업이 14만 7천 원 나온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임대 수익하고 이제 FVPL 평가익 이런 거, 기타 수익에 해당하는 거, 금융 수익이나 기타 수익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해주고 거기다가 금융 비용과 기타 비용 마이너스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거 22,000원 해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게 174,000원이네요.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 62,400원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111,1,600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다 하고, 또 참고로 아까 매출원가가 이렇게 계산됐네. 446,000원 계산되는데, 이렇게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이제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재고라는 건 뭐 팔리지 않은 상품, 원래 이제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 내가 현재 갖고 있을 때는 재고자산이고 이것이 이제 판매가 되면은 매출원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출원가 비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식은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가 기초재고가 아마 92,000원이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당기 순매입액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37,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2,000원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있나. 자, 상품 매입액에다가 인수원이면 아마 37,000원이 거기 포함된 가격이고, 매입의 누리 환출 이런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시켜져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포함됐어요. 매입은이면 37,000원 더해지고 이제 매출했다가 환입 돌아온 거 12,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시켰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기말 재고자산 81,000원 하면은 446,000원 이렇게 계산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했네요. 이제 차변의 매출액, 차변이 아니고, 제일 위에 수익, 이제 9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변동, 순매입액, 수모품비, 비용 쭉 모아서 마이너스 시키니까 영업이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기순이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알기 쉬운가요? 일반적으로 이쪽이 이제 성격별이 간단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이제 손익계산서를 좀 더 작성하고, 한다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 쪽이 조금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쪽이 더 알기 쉽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능별 손익계산서 특히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들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나갑시다. 자,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업이익이라는 거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에서 뭐를 판매비와 관리비를 마이너스 시키면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이 계산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원래 영업이익을 표시하는 그런 의무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2년 또 10월에 개정된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뭐야? 결국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손익계산서에 작성을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좀 우리나라 실무가들이 많이 영업이익을 좋아하나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표시하고, 뭐 옆에 일본 같은 나라도 좀 영업이익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굳이 표시하라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이렇게 표시해서 공시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 포함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공부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주로 일단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표시가 되고요.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라는 거를 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마이너스 시키면 뭐가 포괄이익이 계산된다는 거 생각을 해줍시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표 하나에 다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이제 당기순이익과 같이 전통적인 우리가 손익계산서 하나 작성하고 그거 하나 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것만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IFRS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을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하냐에 따라서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있고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작성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특히 뭐야? 기능별 손익계산서 아까 매출원가법이다 했는데 그래서 매출액 수익을 적고 매출액 밑에다가 매출원가를 표시해서 매출총이익이라는 걸 특별히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기능별 손익계산서다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보면은 오히려 이제 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켜서 매출 총이익을 표시를 해온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왔죠. 그래서 참조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또 같이 공부를 계속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